네, 한 1분 정도 있다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연휴 잘 보내셨고요. 이번 주 바이오 기술 리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잼크로의 이재훈 박사님을 모셨고요.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혹은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논문 보면 여러분들 분야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 마우스들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전자 변형 마우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배워볼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자 변형 마우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논문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기호 같은 것들 또는 뭐 인듀서블인지 컨벤셔널인지 컨디셔널인지 여러 가지 또 마우스 모델들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잼크로의 이재훈 박사님 모시고 오늘 유전자 변형 마우스의 모델 개발 그리고 연구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훈 박사님, 여러분들 그 질문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시고요. 이재훈 박사님께 그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잼크로의 이제 그 유전자 변형 마우스 개발을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고요. 잼크로에서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그 박현우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있기는 한데 지금 오늘 수업 참여하신 분들은 되게 신입생들도 많고 구성도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적인 뭐 기본적인 기초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논문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런 것들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잼크로 아까 얘기했던 잼크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잼크로의 영문 약자를 보면 GEM-CRO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 개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하는 이제 전문 CRO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연구하시거나 혹은 뭐 이제 어떤 모델이 필요하신데 유전자 변형에 관련돼 있는 마우스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같이 지원해 드리면서 좋은 모델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목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이런 마우스 모델들을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 그 제작 기법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이 끝나면 저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내 연구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 사실
동물 모델이 많이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현재 어떤 식으로 논문에서 활용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실제로 산업이나 연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네 개의 입국지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들 아시긴 할 것 같고요. 일단 기초 연구는 뭐 보통 이제 대학에서도 그렇고 많은 실험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이제 그 바이오케미칼 기본 단위로 이제 연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뭐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임상 연구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성이나 뭐 이런 유효성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초 연구를 대상을 가지고 사람으로 연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매개해 주는 것이 동물 모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구하기 전에 이것들이 정말 어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느냐라는 것들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 연구에 대한 어떤 기본 레셔널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들이 실제로 인비보에서 그 피지올로지컬하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동물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거 저 앞에서 얘기 드린 이 중요성하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동물 모델에 대한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3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저희가 보면 처음에 이제 100만 마리 정도 쓰였다고 했는데 최근에 23년, 24년 이때까지 저희가 보면 거의 500만 마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쭉 거의 1년에 10% 이상씩 계속 증가해서 현재 500마리 정도 쓰이고 있는데, 동물 모델이 500마리가 쓰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365일 나누면 하루에만 해도 10,000마리 이상이 거의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물 모델의 사용량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동물 모델이 기본 연구라든가 신약 개발,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증가에도 불구하고 FDA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슈가 이제 만약 저희 동물 모델 분야에서는 좀 많이 이슈가 됐고, 많이들 또 저희한테도 문의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건데, FDA에서는 보통 이제 거의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이것들을 사람에서 쓰고 실제로 판매를 해도 돼라는 것들을 이제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이 승인 기준에서 어, 기존에는 동물 모델이 꼭 필수로 들어가 있고 동물 모델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이 돼야지만 임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줄이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대체 기술을 가지고 이런 모델들 그 어떤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평가해도 우리가 임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동물 모델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 사용량이 점점 증가했었는데 앞으로는 동물 모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이게 그럴까 해서 저희가 FDA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저희가 사실 좀 뒤져봤는데, 이 보고의 기본 맥락은 최근에 이제 전임상 평가 결과, 그러니까 동물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대한 결과가 임상에 넘어갔을 때 좀 맞지 않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굳이 동물 모델에서 했던 결과가 임상에서 맞지 않다라 그러면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줄여도 된다. 우리 줄이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동물 복지나 이런 것들 하고 맥락이 맞아서 줄이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요거의 키워드를 잘 보시면 안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동물 모델에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는 안전성하고 유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안전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것들은 사람에서 평가했을 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 좀 생략해도 되겠다라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유효성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어떻게 약화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 영장류 같은 이런 이제 원숭이 같은 모델들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심도 깊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등동물을 활용하는 이런 모델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고비용이기도 하고 약간 연구 윤리에 좀 이제 많은 이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줄이자라고 하는 측면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신약 개발에서 동물 모델에 대한 활용을 한번 더 좀 깊게 설명을 드리면, 신약 개발은 보통 이렇게 이제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이전에 디스커버리에서 전임상 단계까지가 한 3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임상에 들어가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 6, 7년 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약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하면 총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도 거의 몇 천억에서 1조, 뭐 몇 조까지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통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견 단계에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디스커버리 단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긴 할 텐데, 보통 5천 개, 뭐 만 개 단위의 이제 약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면 실제로 최종 약으로 나오는 건 한두 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공 확률이 엄청 낮은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전임상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한 250개 정도가 남게 되고, 이게 임상에 들어가면 뭐 소수, 손에 꼽을 정도로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이게 기본 신약 개발의 이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 저희가 보통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에서 이제 나눠지는 게, 임상 1상은 보통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이것들을 사람에서 테스트해도 될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해도 될까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게 임상 1상이고요. 임상 2상은 유효성입니다. 실제로 이게 사람이나 혹은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썼을 때 효과가 있어라는 걸 보는 게 이제 소규모에서 보는 것들이 임상 2상이고요. 임상 3상은 1, 2상을 다 합쳐서 이제 대규모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같이 동시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임상은 이 임상에 들어갔을 때 데이터를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임상에서 보통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앞서 FDA에서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 안전성 평가에 걸려 있습니다.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뭐 최근에 대체되고 있는 올가노이드라든가 혹은 AI 기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레보노칩도 있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대체를 하면, 사람에서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하는 대체 기술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질환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어떤 환자, 뭐 암이라고 하면 암이 치료돼서 없어져야 되고, 당뇨병이라고 하면 당뇨라고 하는 현상들이, 증상이 온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가 이 약을 줬을 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셀 베이스로 한다? 혹은 뭐 또 몰가노이드로 한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유효성이라는 거는 질환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전체 전신에서 나타나는 피지올로지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효성 평가 부분에 대한 동물 모델의 어떤 중요성이 감소되거나 이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안전성은 임상 일상에서 이제 그 어떤 뒷받침되는 근거가 되겠지만, 유효성에 대한 결과는 임상 이상에서의 어떤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요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임상 진입 시에 어쨌든 이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여서 물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임상 모델의 동물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저희가 비용하고 성공률을 가지고 한 번 더 깊게 더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면, 요거는 사실 뭐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에서 이미 2010년도에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좀 모디파이해서 분석을 한 건데, 신약 개발 성공률을 보면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전임상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성공률이 되게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50% 이상 잡혀 있죠. 그래서 6, 70% 이상, 뭐 80%까지도 성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에 들어가면 그 성공률이 뚝 떨어져요. 특히 아까 얘기한 유효성에 대한 평가에서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가면 앞에서 성공이라고 했던 약물들도 다 실패로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성공이라고 했는데 임상에 들어가서 탈락했다 그러면 이건 진정한 성공이었을까? 우리가 이걸 평가가 제대로 되었나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요런 그 성공률을 오히려 전임상 단계까지 앞에서 낮추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성공률을 낮춘 다음에 임상 들어갔을 때의 성공률을 반대로 높여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률에 더 높여가고 효율적인 신약 개발 연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용하고 같이 매칭해서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전임상 단계까지의 비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 비용이 뭐 몇십억 단위 이내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그래도 실험실 단위에서 저희가 계속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는데, 임상에 들어가면 기본 임상 일상부터 몇십억 단위가 들어가고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은 저희가 기초 연구에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임상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동물 모델을 가지고 해서 성공률을 앞에서 잘 골라낸다면 임상에서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그럼 앞에서 사실은 이런 연구비나 이런 것들 좀 더 투자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조금 투자하면 사실 임상에서 들어갔을 때 실패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손실을 회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이제 컨셉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많은 바이오텍 회사들도 그렇고 어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연구 동향들은 전임상 단계에서 확실한 걸 좀 똘똘한 하나의 물질을 골라내가지고 요것들을 물질 가치를 높이고 임상에서 성공시키자라는 이제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임상 동물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임상 동물 중에서도 저희는 임상, 특히 유효성을 평가하는 이 임상 이상에서의 실패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유효성 모델에 대한 이제 중요성과 여기에 대해서의 결과를 잘 뽑아서 임상 이상에서의 실패율을 낮춰져 있는 실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기조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저희가 계속 질환 모델을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질환 모델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우스는 일반 동물 모델이라고 해서 사실 질환은 없고 건강하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동물 모델인데 이 모델에서 유효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이 어떤 질환을 나타내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킴으로 인해서 질환을 유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조작 기술은 뭐 마이크로 인젝션이라든가 일렉트로포레이션,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테크니컬 전달 기술인 거고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유전자를 변형하고 그로 인해서 낙아웃이나 낚인, 컨디셔널 KO, TG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는 어쨌든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이것들이 세대 이전되도록 만든 변형 모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유전자 조작 없이도 질환이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요. 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시죠. 그런 것들은 보면 유전자 변형 없이도 어떤 케미컬을 줘가지고 칼시노젠을 처리를 해서 암이 발생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팻 다이어트 같은 모시기 요법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해가지고 비만 모델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외과적인 처치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질환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 당뇨 모델이라든가 하이팻 다이어트 혹은 무슨 헤파토 텍톰이라든가 무슨 오바리 팩텀 이런 식으로 해서 톰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장기를 제거해서 이제 그런 질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엄밀하게 사실은 유전자 변형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환 모델은 맞지만 유전자 변형 모델은 아니고 어떤 이제 유도한 방법을 통해서 질환을 유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유전자 변형 특정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질환을 유도한 모델을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이라고 보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은 종류가 사실 좀 다양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었냐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우스는 이것도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세대를 이전해서 계속 이제 어떤 유전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이팅을 하고 유지를 하다 보면 이상한 표현형이 나타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들은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스폰테니어스하게 어떤 질환이 나타나는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유전자를 다시 뒤쪽으로 이제 역추적해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고장났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비만 현상이 나타나네 혹은 암이 나타나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모델은 스폰테니어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요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했지만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3만 개 유전자의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아 단계에서부터 이런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고 요것들을 마우스에 이식해서 태어나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요 유전자에서부터 질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리버스 제네틱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요게 해당하는 모델들이 KO 모델이나 CKO, 컨디셔널 KO, 뭐 이런 낚인 모델들이 이런 진 타겟팅 방법에 의한 특정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드는 아니, 그 낚인 모델 혹은 낙아웃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작 방법에 의해서 이제 낙아웃과 구별되는 게 트랜스제닉 마우스인데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동일하게 유전자를 변형하기는 하지만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유전자, 그러니까 마우스가 가지고 있던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부에 있는 유전자이고, 요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수정란에 집어넣어서 요것들이 크로모점상에 어딘가에 랜덤하게 끼어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랜덤 인서션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트랜스제닉 마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포워드 제네틱스로 질환에서부터 이제 추적해가지고 다시 유전자를 이제 발굴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케미컬 뭐를 쓰거나 뭐 트랜스포전 같은 것 쓰는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모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역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진 타겟팅과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주요하게 아마 논문을 보시거나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델들은 대부분 스폰테니어스 모델이거나 진 타겟팅 모델이거나 트랜스제닉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중에서는 저희가 뒤쪽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고 어떤 차이가 있고 하는 것들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래시컬한 트랜스제닉, 락가운 마우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는 현재 뭐 한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 기능을 연구하고 싶을 때, 이것들을 마우스에서 표현형으로 어떤 현상, 이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할지 사실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초기에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처음에 발굴해낸 유전자를, 내가 이 마우스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게 어떤 기능을 과하게 더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어떤 새로운 표현형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제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전자를 하나를 이제 추가로 도입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갔을 때 원래 나타나지 않던 어떤 표현형이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듯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이거는 새로운 내가 넣어준 유전자가 과발현이 되어서 이게 기능을 해서 이제 어떤 표현형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것들이 뭐 비만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털 색깔이 바뀌는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현상이 있겠죠. 암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트랜스진을 오버 익스페인 시켜가지고 만든 모델이라고 해서 트랜스제닉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발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어떤 특정 표현형을 나타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실제로 명명법인데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익숙해지도록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더 집어넣은 거고요. 이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로스 오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존에 외부에서 넣을 것만 아니라 어떤 유전자가 그럼 이제 뭐 사실 마우스에서 3만 개 유전자가 사람과 비슷하게 거의 다 있는데 이 유전자 특정 유전자가 없어졌을 때 그럼 기능을 어떻게 하지? 요거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스위치를 그럼 꺼보자. 껐을 때 요게 꺼진다면 이거는 이 유전자의 기능은 어떤 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이 있구나 하고 요걸 연구하는 방법이 타겟티드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타겟팅 되어 있는 유전자를 뮤테이션 시켜서 낙아웃 시키겠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타겟티드 뮤테이션 방법으로 만든 것들은 낙아웃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 유전자, P53 유전자 같은 것들을 낙아웃 시키면 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 오브 펑션에 대한 유전자를 연구할 때는 낙아웃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썼을 때는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유전자가 없잖아요. 혹은 이제 가발현되거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유전자가 발생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유전자다라고 했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밑살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연구를 못하고 혹은 내가 어떤 특정 유전자가 낙아웃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나오는 표현형들이 어떤 특정 장기에서만 질환이 이제 유도되는 게 아니라 전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표현형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사실은 뭐 폐암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특정 유전자가 간에서 더 도미넌트해서 간암만 나온다든가 혹은 나는 이제 뭐 암 같은 것들 증상을 봐야 되는데 당뇨병만 자꾸 나온다든가 이런 이제 뭔가 시스테믹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유전자 발현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암이 생기거나 뭐 어떤 특정 질환이 나타나는데 이 마우스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암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온셋 타임을 적정하게 우리가 딱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럼 이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을 어떻게 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컨디셔널 트랜스제닉 혹은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셔널 개념은 기존에 있는 유전자를
더 가발현시키거나 혹은 없애는 과정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혹은 어떤 원하는 어, 장기에서만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어떤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때 간에서만 요 유전자를 발현시키겠어 하는 거는 컨디셔널 트랜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요 유전자를 껐을 때 간에서만 유전자 기능이 없어져서 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겠어라고 하는 것은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티슈 스페시픽하게 볼 수 있고 타임 디펜던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 이제 프로모터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표현할 때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TG라고 하는 표현형에서 뒤쪽에 이제 어떤 내가 넣어준 외부 유전자의 이름을 넣어준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PO13도 앞에서는 그냥 락아웃이었지만, 이거는 컨디셔널 락아웃 같은 경우에는 PO13 플럭스드라고 표시를 하는데, 뒤쪽에서 이 노멘클레이처를 계속 제가 쓰고 있는 이유를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마우스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시간에 어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낚인 모델이라고 또 있습니다. 낚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의 디지즈를 가지고 저희가 다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그뭐 저희가 몇십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다 분석했을 때 질환의 유전자를 발굴하면 대부분 미스센스 뮤테이션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센스 뮤테이션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작은 사이즈의 스몰 딜리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델은 앞에서와 같이 낙아웃하거나 낚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실제로 사람에서 나온 뮤테이션 같은 것들이 발굴이 된 거를 마우스에 그대로 도입하면 실제로 마우스에서 그런 사람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일단 돌연변이 단백질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동일한 어떤 환자에서 나오는 암이 나타날까 혹은 당뇨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에서 발견되어 있는 포인트 뮤테이션들을 실제로 유전자로 마우스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발현되던 유전자가 이렇게 뮤테이션이 되고 이 기능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표현형이 나타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낚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에서 발견되는 특정 뮤테이션들, 돌연변이를 실제로 사람의 것들 그대로 마우스에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저희는 APC 민이나 혹은 이제 다른 많은 최근에는 그뭐 임상이나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그 돌연변이를 계속 발굴해내고 있기 때문에 수만 종의 사실은 이런 낚인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편 저희가 스몰 딜리션만 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라지 어떤 진을 인설션 시켜가지고 기능을 나타내게 하겠다 할 때는 라지 낚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컨셉도 뒤쪽에 한 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 유전자에 대한 것들 내부에 있는 유전자는 그대로 두고 그것들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하는 모델들을 낚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들의 기본적인 네 가지를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트랜스제닉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외부 유전자를 그냥 랜덤 인설션하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외부 DNA가 들어갔을 때 요것들을 트랜스제닉 마우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게인 오브 펑션 연구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외부에 사람 유전자를 마우스에 집어넣었을 때 휴머나이즈 하는 모델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제 GFP나 RFP 같은 것들을 넣어서 리포터 마우스로 쓴다든지 뒤쪽에서 컨디셔널 모델을 설명할 때 크리 마우스가 필요한데 이 크리 마우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트랜스제닉 모델로 많이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 트랜스제닉 모델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낚인 모델로 많이 넘어갔는데 낚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 원래 유전자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어떤 특정 포인트만 뮤테이션을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특정 표현형이 나오도록 만든 것들이 낚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라인에서부터 이제 유전자가 변형되어 있는 모델이고 이런 것들은 레어 제네틱 디지즈를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에서 나오는 유전자의 포인트 뮤테이션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휴머나이즈드 마우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특정 유전자의 특정 포인트만 바꿀 게 아니라 요 유전자는 그대로 두고 내가 원하는 요 트랜스진을 요 안에 대체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라지 낚인 개념으로 해서 리포터나 크리 마우스도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아웃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엑선 인트론하고 엑선 요 구조에 있을 때 내가 특정 요 엑선 전체를 날리기도 하고 요 어쨌든 특정 유전자를 딜리션 시킴으로써
내가 타겟한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낙아웃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모델은 로스 오브 펑션 연구를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내가 새롭게 발굴한 유전자라든가 혹은 이제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 RNA라든가 혹은 레귤레이터리 엘리먼트들을 낙아웃 시켜가지고 기능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DNA 부분을 없애서 생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K형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락스피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크리 마우스와 교배를 했을 때 딜리션 되어서 없어지게끔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임과 조직에서만 이 유전자를 켜고 끌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들을 컨디셔널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 KO 마우스에서 리살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들은 연구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리살 디지즈 같은 걸 연구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치료 효과 같은 것들,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낙아웃이 됐을 때 이 유전자 어떤 이게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를 없앴을 때 이게 치료가 될 거냐, 이런 세라피틱 효과를 보기 위한 모델로도 쓰이고 있고, 어떤 이제 트래킹을 하기 위한 락스피와 이제 크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 세포의 이제 분화라든가 발달 같은 것들을 트래킹할 때도 많이 컨디셔널 모델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요 낚인, 낚아웃, 컨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진 타겟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타겟팅 모델이라고 하고요. TG 모델은 앞서서 두 개가 구별된다고 했던 것처럼 DNA를 랜덤 인서션 시키기 때문에 그냥 TG라고 해서 요 제작 방법에 의해서 요 두 가지 그룹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잼을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제작하는 방법을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마우스를 사용을 하느냐, 이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는 사실 유전적으로나 피지올로지컬하게 사람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사실 마우스 모델을 쓰는 이유는 사람하고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때 그 호환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사람에서 한 3만 개 유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마우스에서도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거의 1대1로 거의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사람에서 발굴한 유전자를 마우스에서 연구하고 싶을 때 이것들이 바로 연구가 가능합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뭐 CL레강스라든가 혹은 뭐 드로소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장기의 이런 기준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유전자도 1대1로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동물 모델이라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인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마우스가 주요한 모델로, 질환 모델로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이즈가 일단 작습니다.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너레이션이 보통 작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리터 사이즈가 큽니다. 리터 사이즈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번 출산할 때 새끼가 태어나는 숫자인데, 보통 이런 얘네들이 출산을 하면 보통 8마리, 6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이렇게 안에 있는 숫자를 태어나요. 그러면 한 세대에 6마리에서 10마리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제너레이션이 보통 한 달이면 다음 제너레이션 새끼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숫자를 짧은 시간에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처리도 유의하고 저희가 쉽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실 사람하고 가깝기 때문에 원숭이를 연구하겠어라고 했을 때 원숭이는 제너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10년씩 기다려야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연구할 때 또 원 제너레이션 한 마리씩 낳는다고 치면 이건 내가 이 연구를 하다가 사실은 내가 늙기 전에 마우스가 더 먼저 마우스보다 내가 먼저 더 늙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마우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리터 사이즈도 크고 제너레이션이 짧은 모델을 사용하게 됐고, 특히 또 경제적인 면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우스는 사이즈가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작고 얘네들은 사육 관리가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식으로 동물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식으로 쭉 케이지 되게 이제 그 보통 택배용 박스 정도 되는 사이즈의 케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마우스를 넣으면 보통 한 뭐 5마리씩 이렇게 쭉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공간 안에 뭐 이래서 한 평 안에도 수백 마리의 마우스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원숭이를 하겠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 똑같은 공간 안에 원숭이를 한 마리밖에 키울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또 뭐 팬더를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걔네는 번식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번식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런 이점들이 있어서 타임이나 코스트 이펙트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됐고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것들이 어쨌든 계속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뭐랄까 시너지를 내면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는 다른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 뭐 강아지라든가 혹은 이제 고양이라든가 이런 모델들도 동물 모델로 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테크놀로지가 나오기 전에는 유전자 변형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변형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우스 모델은 특이적으로 이런 유전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하기가 쉬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델들이 점차 쌓여가지고 모든 연구자들이 다 이 모델을 쓰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뭐 빈익빈 부익부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모델들이 데이터가 쌓여서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모델들이 계속 효과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형이 가능하다는 측면 자체가 되게 우수한 어떤 마우스의 그 특성이었는데 이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마우스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과정을 이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트랜스제닉 마우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정란에서 이 유전자를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암컷하고 수컷하고 마우스를 교배를 하면 자체적으로 체내에서 이런 이제 수정란이 생길 거고요. 수정란에 DNA를 집어넣어 주는데 이 DNA를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한 DNA를 넣고 싶은데 이 DNA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프로모터라고 하는 내가 어떤 특정 뭐 전신에서 발현시킬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티슈에만 발현되게 할 건지 혹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만 인듀서블하게 만들 건지에 따라서 이 프로모터를 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모터를 결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뒤쪽에 클로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마이크로 인젝션을 하게 되고 그럼 요것들에서 이 수정란 안에서 DNA가 어딘가에 랜덤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마우스의 크로모점이라고 하면 크로모점상에 랜덤 인설션이 되는데 어디 크로모점에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게 되고 이 크로모점에 들어간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특정 게인 오브 펑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수정란이 나온 것들을 대리모에 이식을 하고 대리모에 이식을 한 다음에 보통 얘네들은 임신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뒤에 이렇게 산자가 태어나요. 이 산자들을 통해서 이 중에도 사실은 이렇게 랜덤 인설션이 된 애가 있을 거고 되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애들을 골라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지노타이핑 스트래테지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를 셀렉션 한 다음에 이것들을 라인으로 세대 유지가 되도록 이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로 시작을 했지만 수백 마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연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모델이 전통적인 이제 트랜스제닉 모델의 기본 프로시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단점은 사실 아까 얘기했때 크로모점 상에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특정 유전자가 아무 데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유전자 트랜스진의 표현형이 이 두 개의 라인 간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라인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10개의 라인을 만들었으면 10개의 라인의 표현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점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어떤 내가 특정 안전한 로커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사 26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트랜스제닉은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타겟팅 방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트랜스제닉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랜스제닉 모델의 단점이 뭐냐면 트랜스제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트랜스제닉 하나를 DNA 아까 이렇게 수정란에 집어넣어주게 되는데 이것들이 랜덤 인서션이 될 때 사실은 이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가진 않습니다. 보는 것처럼 수십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많게는 뭐 100개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원리나 이런 것들은 모르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트랜신이 크로모점상에 랜덤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10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100개가 들어가기도 하다 보니까 라인마다 다 익스프레션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 특히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었을 때 내가 요 원하지 않는 특정 중요한 유전자라고 했을 때 요 유전자 사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유전자는
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이 안 되고 이 트랜스진에 의해서 이 진 X의 기능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진 X의 낙하웃 표현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레귤레이터 리전, 프로모터 같은 데 끼어들어가지고 진 X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이 프로모터 리전에 들어가서 내가 넣어준 이 트랜스진이 이 프로모터의 영향을 받아서 또 발현이 더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억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이 다 라인이라고 봤을 때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 이 네 개는 익스프레션 패턴도 다 다르고 표현형도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스제닝 모델을 가지고 연구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이 트랜스제닝 모델을 한 세 개 이상 모델을 일단 라인을 만들어 놓고 세 개 라인에서의 표현형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때 이 내가 넣어준 유전자에 의해서 세 개 라인에서 동일한 표현형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유전자의 기능이 맞구나라고 이제 역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파운더가 필요했고 이걸 밸리데이션 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모델이 많이 쓰이지 않고 있고 뒤쪽에서 소개할 낚인 모델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셀 타겟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유전자 지노믹 D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에서 네 개의 엑손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이제 특정 진이라고 하면 요 유전자를 내가 낙아웃하고 싶어라고 할 때 요런 컨스트럭터를 만듭니다, 저희는. 그래서 1번은 그대로 있고 2번, 3번을 딜리션 시킬 수 있도록 이거는 클로닝을 이렇게 네오마이신 레지스턴트 마커를 가지고 집어넣고 엑손 2번, 3번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요런 여기는 이제 호몰러지 암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지노믹 DNA 나머지는 호몰러지 암으로 비슷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크리티컬한 엑손만 없어지는 요런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요것들을 준비를 일단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우스 블라스터시스트에서 ES셀을 꺼내요. 그럼 얘는 이제 사실 플로리포텐스가 있으니까 어떤 장기로든 디벨롭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ES셀을 만들어 놓고 요 ES셀에다가 요게 나온 컨스트럭트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믹스업 한 다음에 일렉트로 오퍼레이션, 전기 충격을 주게 되면 요 컨스트럭트가 세포 내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호몰로지 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사이에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렇게 1, 2, 3, 4, 4개의 엑손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네오마신 R로 치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는 실제로 1, 2, 3, 4가 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나와야겠지만 네오마이신으로 스플라이싱 되면서 실제로 스탑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진에 대한 유전자는 낙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전통적으로 ES셀 방법으로 만든 낙아웃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ES셀을 일단 셀렉션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콜로니를 만든 다음에 이 콜로니를 동일하게 아까와 다르게 요거는 이제 배반포에다가 블라스토시스트에다가 인젝션을 합니다. 처음에 ES셀을 블라스토시스트에 꺼낸 ES셀이기 때문에 이 ES셀을 동일하게 다시 블라스토시스트에 집어넣어주면 얘가 다시 마우스에서 대리모에 넣고 생착을 시키면 디벨롭을 합니다. 그러면 태어날 텐데 이때 요거는 앞에서 만든 그 트랜스제닉 마우스와 조금 다른 거는 앞에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수정란, 바로 원셀일 때 그 유전자를 변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다 사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배반포 단계에서 ES셀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ES셀과 얘가 이제 사실 그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모델들은 카이메라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정상 마우스 와일드 타입의 어떤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내가 넣어준 세포의 구성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웨이팅을 시켜가지고 다음 제네레이션 넘겨보면 이게 생식세포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만들어준 ES셀이 생식세포로 이제 발달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 다음 세대로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지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내가 계속 몇십 마리씩 불려서 쓸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라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처음에 클로닝 하는데 한 1, 2개월 걸리고 요 ES셀에서 타겟팅해서 만드는데 또 한 3, 4개월 걸리고 요 마우스에서 5, 6개월 걸리는데 요걸 다 하면 한 1년, 2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2년 걸리는데도 요 각 스텝 자체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폐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원하는 모델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잘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진 타겟팅 방법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락아웃 모델이라든가 락인 혹은 이제 컨디셔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ES셀 방법으로 만든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점이 좀 사실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셀렉션 할 때 네오마이신 레지스턴스 마커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만 골라내기 위해서 셀렉션 마커로 사용을 한 건데, 요것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생크3라고 하는 낙가운 모델이 있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13에서 16번 엑선을 딜리션 시켜서 락아웃을 만들어야지 하고 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요 모델을 락아웃 시켜가지고 봤을 때 실제로 자폐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크3B를 락아웃을 하면 자폐 모델로 쓸 수 있구나라고 해서 많이 사실 연구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썼는데 2018년도에 다른 그룹에서 동일하게 이제 사실 이때는 14에서 16번 엑선을 딜리션을 시키고 네오마이신을 제거를 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요 네오마이신을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없애서 봤더니 실제로 앞에서 나왔던 이런 자폐 현상들이 전혀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왜냐하면 동일하게 동일한 유전자를 낙하시켰는데 얘는 이런 표현형이 나타났는데 얘는 표현형이 없네? 뭐가 문제지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실제로 요 네오마이신 카세트가 13에서 16번을 들어감에 의해서 실제로 이 뒤쪽에 스플라이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마이신은 빠진 상태로 이 나머지 유전자들에서 엔터미널의 이제 프로테인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네오마이신에 의한 영향으로 이 생크3B가 아니라 다른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유전자들이 같이 발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티즘 어떤 표현형이 나타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ES셀 베이스로 만들었던 네오마이신 카세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으니 최근에는 다 이것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해서 최근에는 다 이 네오마이신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를 하실 때도 내가 만든 모델이 이런 네오마이신이 유지가 되어오고 있느냐 혹은 이제 없느냐도 검토해 보시고 기존의 레퍼런스들을 많이 검토해 보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폐 모델이라고 해서 사실 이 모델을 썼는데 나중에 봐서 후기에 나온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연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내가 보고자 했던 표현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사실 ES셀 이후에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거는 201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기술인데 유전자 가위 기술은 뭐 그 징크핀거나 탈렌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백질을 기반으로 해서 DNA에 바인딩하고 프로테인이 DNA를 인지해서 자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200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면서 크리스퍼 카스9이 나왔고,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9은 뭐 2017년인가 요건 해서 저희가 그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금도 현재 뭐 대부분 수업 듣고 계시는 많은 분도 크리스퍼 카스9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세포에서부터 동물, 산업 뭐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바로 요건 이제 치료제까지 나와서 이거는 이제 핫한 테크놀로지고 이것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ES셀 기반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것들은 RNA만 바꿔주면 DNA를 인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고 앞에서 했던 어떤 낚인, 뭐 낚아웃 이런 거 다 가능하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DNA가 있으면 DNA에 요 가이드 RNA,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 RNA를 집어넣게 되면 요 가이드 RNA를 인지해서 뒤쪽에 보이는 요 파란색 동글동글한 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카스9 단백질이고 여기 녹색 파란색이 이제 크리스퍼 카스 R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9 RNA가 요게 그 팔린들 요 시퀀스가 실제로 이제 그 상동성 있게 맞게 매칭이 되는 리전이 있으면 여기에 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 여기에 실제로 카스9이 같이 가서 딱 그 팸 시퀀스라고 하는 여기를 인지하게 되는데 요 팸 시퀀스 뒤쪽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 가지고 이 DNA가 잘리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낙가운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뒤쪽에 좀 자세한 것들을 다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낙가운 모델은 내가 일단 원하는 어떤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겠다, 낙하시키겠다 했을 때는 썰트1 유전자를 시키겠다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스트래테지를 가지고 저희가 쭉쭉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됐냐면 일단 썰트1은 그 아이소폼들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여기에 보면 엑선 하나, 둘, 셋, 뭐 여기에 있는 요 엑선을 내가 딜리션 하겠어라고 해버리면 요거는 없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요거는 디케이 프로테인이 하면 요 단백질은 없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2번 엑선을 내가 타겟팅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아이소폰 1번과 3번은 없어지겠지만 2번은 그대로 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인해서 내가 워낙에 썰트1을 락아웃 시키고 싶었는데 이 아이소폼이 남아서 실제로 락아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엑선을 타겟팅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엑선 1번을 타겟팅 할 것이냐, 혹은 3번에서부터 5번까지 전체를 할 거냐, 혹은 전체를 없애버릴 거냐,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락아웃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소폼들에 대한 이제 고려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겟 유전자가 정해지면 최근에 가이드 RNA 디자인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아마 이런 건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가이드 RNA를 디자인을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셀렉션 스코어가 높은 것들, 효율이 높은 것들 혹은 오프 타겟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셀렉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골라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옵티마이즈된 가이드 RNA를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RNA를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가이드 RNA와 단백질을 같이 이렇게 수정란을 가지고 와서 홀딩 파이펫이라고 해서 요거 동그란 게 이제 수정란이고요. 그리고 이 수정란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현미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 수정란 한쪽은 이제 홀딩 파이펫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잡아주는 거고요. 엠브리오를 이렇게 잡아주고 한쪽은 이렇게 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들을 한쪽 수정란 올려놓고 여기 잡아주고 이쪽에서 니들을 넣으면 이렇게 수정란을 넣게 되는데 앞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가이드 RNA와 단백질 혹은 이렇게 mRNA, 카스나 mRNA와 전체 크리스퍼 RNA를 동시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것들이 사이토졸에서 트랜슬레이션까지 일어나서 핵으로 들어가서 DNA를 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단백질 자체를 RNP, 그러니까 RNA 뉴클레오타이드 컴플렉스 자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면 이것들이 단백질하고 들어가서 사이토졸에서 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바로 핵으로 인젝션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핵으로 인젝션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DNA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지게 되면 이때 이 현상을 이용해서 낙아웃을 만들게 되는 거고 요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엠브리오를 잡고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 마이크로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술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 인젝션 하나씩 하는 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 숙련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 1년, 2년 이상씩 사실 계속 이걸 잡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술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사실 엠브리오만 골라내고 다룰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어서 이 기술적으로 낙검 마우스 만들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DC 위에다가 전극이 흐르게끔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 있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수정란을 하나씩 올려줍니다. 쭉 올려놓고 여기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런 이제 RNA와 가이드 크리퍼 RNA를 집어넣고 나서 전기 시작을 주면 요게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있는 요 단백질들이 엠브리오로 쏙 들어가게 돼요. 그럼 동일하게 여기서 인젝션 했던 것과 동일하게 DNA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크리스프 카스9이 핵으로 그 엠브리오로 들어가게 되면 엠브리오 안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가이드 RNA가 뭐 타겟 시퀀스를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되고 유전자 가위가 하는 역할은 사실상 큰 게 없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타겟 시퀀스만 정확하게 잘라준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엠브리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리페어 메커니즘 기전에 의해서 이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럼 회복이 일어날 때 실제로 잘렸기 때문에 잘린 리전이 정확하게 딱 다시 붙으면 좋은데 이 잘리면서 이 시퀀스들 일부가 소실이 돼요. 그러면 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엑선 위에 있는 그것들이 그 프레임이 맞아야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미노 엑시드가 되고 아미노 엑시드가 단백질 이렇게 쭉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미노 엑시드가 어긋나기 때문에 프레임 시프트로 인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탑 코던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프리머처 스탑 코던에 의한 낙가운 모델로 기존에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가운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도너 DNA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 빨간색이 내가 원하는 DNA인데 요 DNA 시퀀스를 넣어주게 되면 요 후몰러지 암을 이렇게 80번씩 배치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를 넣어주고 나서 동일하게 요 카스9하고 가이드라인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잘린 다음에 리페어가 일어날 때 요 위에 있는 요 도미넌트한 그 도너 DNA를 실제로 템플레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도너 시퀀스가 잘린 DNA
그 리페어를 하면서 이게 들어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낚인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싱글 스트랜드 DNA로 짧게 스몰한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KB 되는 것들 만들겠어 할 때는 사실 이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이제 클로닝을 해서 벡터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실험실에서. 그런 이제 플라스미드 DNA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것들이 라지 락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요때는 싱글 스트랜드 템플레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리페어라고 해서 SSTR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기전에 의해서 스몰 포인트 뮤테이션을 락인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되고 요거는 더블 스트랜드 DNA 같은 경우에는 호몰로지 다이렉트 리페어 혹은 이제 HR 호몰로지 리컨비네이션 이제 그 메커니즘에 의한 HR이라고 해서 HR 기전으로 라지 낚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요 리전을 긴 DNA, 1KB까지 혹은 뭐 10KB까지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낚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낚인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치연이 잘 일어난 모델들 같은 경우에 엠브리오에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리모에 이식을 하게 되고요. 대리모에 이렇게 수술을 통해 가지고 오비덕트에다가 요 수정란, 요게 수정란이고 방금 일어났던 그 DNA가 교정이 된 것들을 수정란에 이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 19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산자가 태어납니다. 이 산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DNA를 다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태어나는 것 중에 앞에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낙아웃 되어 있는 산자가 있고 그냥 아닌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셀렉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크리닝을 위해서 이런 이제 스크리닝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노타이핑 할 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많은 연구자랑 연구해 보면 그 지노타이핑 자체를 좀 디자인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이게 어렵다, 문제가 있다, 혹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낙아웃 마우스를 만들어 놓고도 라인을 날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혹은 이제 내가 원하는 특정 낙아웃 마우스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언스페시픽한 밴드를 가지고 낙아웃이라고 인식을 하고 유지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전혀 다른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요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요것들을 라인을 유지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가 되는데 내가 타겟팅한 유전자가 원래 이제 엑손 5번, 1번부터 쭉 해서 5번, 6번 이렇게 있다 그러면 트랜스진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을 제거하고 cDNA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cDNA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1번부터 5번, 6번이 쭉 일렬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5번하고 6번 사이에 프라이머를 디자인해서 PCR을 하면 얘는 420베이스 페어가 딱 나오게 될 겁니다. 요 인트론이 껴 있어서. 근데 cDNA가 있는 경우에는 인트론이 빠지기 때문에 요만큼이 짧아져서 238 정도 짧아져서 120 베이스 페어 정도가 딱 디텍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요 프라이머를 가지고 PCR을 하게 되면 와일드 타입일 경우에는 200, 420이 나오고 TG 혹은 낫긴처럼 내가 원하는 트랜스진을 넣어준 경우에는 120머의 짧은 DNA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지노타이핑 하는데 잘 안 돼라고 하면 이런 원리를 이용하셔서 새로 디자인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가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번부터 이제 2번, 3번 해서 생략을 했지만 6번, 7번 이렇게 디자인이 된 액선이 있다 그러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낙가웃을 하게 되면 1번부터 2번부터 6번까지 다 딜리션을 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 프라이머를 6번 위에 디자인하고 7번 위에 디자인하게 되면 인트론이 껴있기 때문에 480머 정도의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낙가웃 같은 얼레이 같은 경우에는 6번 프라이머가 붙을 데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낙가웃에서는 이 프라이머를 이용하게 되면 밴드가 나오지 않게 되고요. 대신 새로운 프라이머를 1번 위에다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1번하고 요 R 사이의 프라이머는 700 베이스 페어가 나오도록 해서 프라이머 하나, 둘, 세 개를 이용해서 3 프라이머 PCR이라고 하는데 이런 3 프라이머 기법을 이용해서 PCR을 하게 되면 얘는 낙가웃일 때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사이에 있는 다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700 베이스 페어가 나와서 KO 얼릴이 검출이 됩니다. 대신 여기도 바인딩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전체 지놈이 몇 KB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은 사이즈가 길어서 PCR에서 디텍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번에 바인딩해서 여기와 요 사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제거가 돼서 PCR상 테크놀로지상 디텍션이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와일드 타입일 때 480뭐, 그 다음에 KO일 때 700뭐, 그래서 이것들이 헤테로일 때는 두 개가 다 나오는 이런 구조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낙가운 마우스를 만들게 되고 실제로 가지고 계신 모델들도 PCR이나 지노타이핑이 잘 안 될 때는 이 원리를 이용하셔서
직접 좀 디자인을 하시거나 해서 좀 개선을 하셔서 사용하실 권하고요. 사실 신호 타이핑이 잘 안 돼서 라인을 날리거나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그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ES셀 기반으로 만든 모델하고 크리스퍼 카스9 최근에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가까운 마우스를 만든 것들 두 개를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ES셀 같은 경우에는 총 기간이 짧게 걸렸을 때 18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 컨스트럭션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블라스토시스트에 인젝션을 해서 대리모에 이식한다. 이게 파란색이 이제 대리모고요. 대리모에 이식하면 이것들이 실제로 태어났을 때 카이메라가 태어나기 때문에 카이메라의 점라인 트랜스미션을 검증하고 하는 과정까지 다 해서 내가 사용하는 데까지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진을 이렇게 컨스트럭터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호모로스 리커ம்பி네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전자를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것들을 딜리션 하게 되면 수정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대리모에 수정란에서 교정된 것들을 수정란에 대리모에 이식을 하게 되면 마우스가 뭐 20일 뒤에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데 이것들은 원셀 혹은 투셀일 때 이 유전자가 교정이 됐기 때문에 전라인 트랜스미션의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바로 전라인 트랜스미션 되는 걸 확인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마우스로 익스펜션해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보통은 6개월이면 내가 사용하는데 시작할 수 있는 시드 마우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자 가위가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어떤 저희와 논의를 하거나 했을 때 금방 쉽게 원하는 모델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1년 이상씩 걸리고 셀렉션 마커도 필요하고 디자인에도 한계가 있어서 어려웠던 데다가 성공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많았는데 이런 모델들이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하면서 성공률도 거의 100% 이상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다 만들 수 있게 됐고 제작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1년으로 엄청 단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셀렉션 마커도 아까 ES셀에 보통 네오마이신 카스트 레지스턴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구하는데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제거되었으면서 디자인에도 한계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원하는 대로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낙가운 마우스 제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아마 이 앞에 것까지는 이해하시는데 좀 처음 듣거나 하시면은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또 낙가운 마우스 모델을 어떻게 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데 몰라서는 또 안 될 부분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스텝들을 거쳐서 이런 내가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기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관련해서 더 좀 잘 모르겠다 혹은 이제 또 깊이 있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한번 더 하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낙가운 마우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와 직접적으로 논의를 해서 저희가 대부분 다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들 알고 있으면 선택해서 저희와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참고용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잼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미 사실은, 시중에는, 네, 알려진 모델은 사실 몇십만 종의 약가운 마우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마우스 지놈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잭슨 기반에서 이제 잭슨에서 제공해주는 인포메이션 사이트가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INPC에서, 그러니까 국가 마우스 유전체 표현형 분석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우스 원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만들어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 내가 타겟하는 유전자에 대한 어떤 마우스가 있는지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엄청 지금 여기 보면 스펌으로 저장된 거, 엠브리오로 저장된 거에서 몇십만 종이 사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시면 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웬만한 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검색이 안 된다, 그리고 논문에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없다고 보시고 새로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모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지놈 인포메이션 사이트, 인포메틱스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일단 키워드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보이실 텐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에 정보가 나오는데 제가 일단 가장 유명한 P53
유전자를 했고요. 마우스에서는 TRP23, 5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RP53 유전자를 키워드를 넣고 나면 이렇게 유전자 이름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 유전자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유전자가 맞으면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P53 유전자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져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사실은 다 아카이빙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위치는 어디고 이것들이 뭐 MGI에서는 뭐 그러니까 NCBI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실제로는 인포메이션 사이트도 다 있고 크로모점 사이트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떤 휴먼하고 관련된 링크되어 있는 디지즈에 대한 정보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뮤테이션, 얼릴, 피노타입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뮤테이션, 얼릴에 대한 내용인데 올 뮤테이션 보면 35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P53 유전자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낙아웃이든 낙긴이든 뭐 티지든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쨌든 다른 형태의 얼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355종의 유전자 변형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뭐 많지 않다고 했던 ENU를 인위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표현형을 유도한 모델도 있고 뭐 케미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주요하게 볼 것은 여기서 타겟티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타겟티드 뮤테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타겟팅, 낙아웃이나 낚인 CKU 같은 경우에 이 범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타겟팅한 이런 모델만 해도 111종이 있는 거고요. 트랜스제닉 모델은 13종이 있죠. 최근에는 많이 안 만들고 있다 했잖아요. 이거는 초기에, 그러니까 아직 ES셀 기술이라든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많이 이제 잘 밸리데이션 되지 않았을 때 예전에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13종 정도 있고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 아까 크리스퍼 카스9 혹은 탈렌 뭐 징크핑거도 있는데 크리스퍼 카스9이 제일 많고요. 크리스퍼 카스9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에 대한 낙아웃, 낙킹, 컨디셔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19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더 증가했을 것 같은데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P53 유전자의 낙아웃을 보고 싶어. 그러면 타겟티드로 들어가야 되고, 혹은 유전자 가위로 만든 낙아웃을 보고 싶어. 그러면 엔도뉴클레이즈 미디에이티드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트랜스제닉 뭐, TG를 보고 싶어. 그러면 트랜스제닉으로 들어가시면 일단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겟티드로 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한번 다음 걸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럼 보통 여기 사이트가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마우스 정보 있어서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다뤄가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마우스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P53 유전자라고 해서 KO 마우스라고 해서 아까 들어왔을 때 아까 100종이 넘었는데 이 KO가 다 KO 같은 KO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P53 같은 키어지만 요거는 뒤쪽에 제가 노멘클레이처 한번 해드릴 텐데 왜냐면 P53에다가 뭐 이렇게 얼릴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쭉 원해서 BRD라고 돼 있고 이건 BRN이라고 돼 있고 SNJ라고 돼 있고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시겠죠. 처음에 이건 한 번만 이제 공부해 두시고 알아두면 참 도움이 되는데 요걸 안 해두시면 이게 뭔지 몰라서 헷갈리실 때가 있고요. 나중에 이거는 더 중요한 이유는 연구자 간에 소통하실 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P13이 대표적인데 KO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P13 KO 마우스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면 뭐 한 네다섯 종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같은 KO인데도 클래시컬 KO인데도 한 두세 종이 있고 컨디셔널 KO도 있고 근데 그 컨디셔널 KO도 한 두세 종이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은 KO라고 해서 받았는데 전혀 다른 KO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내용들이 지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우스 노멘클레이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마우스를 하신다 그러면 노멘클레이처는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해놓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향후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우스는 아까 뭐, 그러니까 B6라든가 뭐 FVB라든가 126 스트레인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유전자 변형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마우스 모델인데 마우스 모델 자체가 B6니 아니면 129니 아니면 뭐 FVB니 이런 스트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B6 모델인데 그 C57BL6라고 하는 모델을 줄여서 B6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9 스트레인 마우스, 이런 것들은 129S라고 하는 스트레인이 있는데, 이런 것도 129S라고 해서 줄여서 부르는데, 대부분 B6나 129S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 요것들을 참고하실 때 B6나 129가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를 크로스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암컷 기반으로 먼저 B6를 쓰고,
129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치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B6 JS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B6 모델하고 JSL 스트레인하고 크로스를 해가지고 만든 거구나. 그러면 아 B6 암컷 계열의 마우스와 스트레인 그러니까 해서 만들어서 B6 JSL 모델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F1이라고 이렇게 붙는 거는 요 두 개가 크로스돼서 첫 번째 제너레이션일 때 F1이 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간에 또 다시 한번 교배를 해서 두 번째 교배가 되면 요 B6-129S의 F2가 되고요. 그다음에 슬러시하고 J가 되는 거는 잭슨 랩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국내에서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저희는 잼크로이기 때문에 GMCL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거고요. 만약에 뭐 연세대에서 하신다 그러면 YLARC 그런 식으로 연세대 각 기관마다 구비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코드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요 뒤쪽은 많이 바뀌니까 슬러시 뒤쪽은 여기 뒤쪽은 상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요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57BL6 같은 경우에도 B6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요 뒤에 J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잭슨에서 유래되어 있는 B6 모델입니다. 그래서 B6J가 있고 그리고 그 NIH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유지되는 스트레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C57BL6N이라고 해서 B6N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 B6로, 그러니까 마우스 모델 제네틱 백그라운드는 B6N, B6J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B6 계열로 하실 때는 N과 J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N과 J에 따라 그 지금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데 N하고 J도 내가 보고자 하는 표현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비만 관련돼 있는 그 대사 관련돼 있는 표현형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시력이랑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기에 대한 표현형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B6J와 N은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폰테니어스 모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들을 사육하다 보면 어떤 질환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인이라고 APC 미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델이 있고 혹은 OBOB 마우스, DBDB 마우스 이런 비만 모델을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델들은 뭐냐면 스폰테니어스하게 발견이 된 마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전자를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냥 민 마우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 마우스라고 불리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민 표현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멀티플 인테스티널 레오플라시아라고 하는 이제 콜론 캔서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 표현형이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유전자를 추적을 해가 보니까 아, APC라고 하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APC 유전자 위에다가 이렇게 민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멘클레이처가 얼릴 네임이 APC 민이라고 하는 얼릴 네임이 새롭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APC라고 유전자 위에 아 민이라고 하는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뮤턴트 얼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슬러시 뒤에 J는 잭슨 기관이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가웃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또 이제 B6 129P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요게 B6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지만 앞에서 대시까지 앞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인브레드나 하이브리드 같은 스트레인에 대한 표현형이니까 아 그냥 일반 마우스에 대한 이제 그 표현형을 일반 마우스에 대한 스트레인을 표현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B6인데 129인데 앞에 B6 169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지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콜론이나 뭐 세미콜론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요거는 B6 마우스 129 마우스를 B6 마우스로 백크로싱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러니까 아직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은 저희가 6번 이상, 10번씩 넘어가야 이게 확률적으로 처음에 50%, 25%뭐 이렇게 해서 다일루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9%가 되는 데까지는 최소한 뭐 6번 이상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컨제니칸 스트레인으로 가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면 끝나게 되면 점을 붙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그래서 129 스트레인을 B6로 백크로스하는 과정 중에 있는 마우스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같이 요 뒤에 있는 건 유전자 이름이고요. 녹색은 유전자 이름이고, 유전자 이름 위에 TM1 M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지라고 하면 TM이라고 쓰면 일단 타겟티드 뮤테이션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ES셀 기반으로 만들어서 진 타겟팅을 한 거는 다 TM이라고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특정 유전자 위에 TM이라고 붙어 있으면 아, 일단은 ES셀로 만든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원이 붙어 있는데 원은 이 암이라고 하는 이것도 랩 코드인데 저희는 이제 GMCR을 쓰게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사실 그 각 실험실마다 붙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도 이제 수만 개의 랩코드가 있어서 이거 자체는 사실 뭐 의미는 나중에 이제 구별할 때 필요해서 확인하시게 되는데 이
MOM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첫 번째로 만든 타겟티드 뮤테이션 방법으로 만든 마우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CRB를 이 MAB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처음 이제 ES젤을 어쨌든 만들었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이 그룹에서 이 동일한 유전자에 대해서 두 개 또 세 번째 만들 수도 있잖아요. 락아웃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컨디셔널 락아웃도 만들고 뭐 락인도 만들고 해 그러면은 같은 ESL 기본으로 만들지만 이 그룹에서 똑같이 만들면 2번이 되기도 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 기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다 그러면 이 유전을 만든다면 TM1의 GMCR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두 번째 동일한 유전자에서 두 번째 만들면 유전자의 TM2 GMC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법을 이해해 두시면 아까 이제 젠 인포메틱스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 웬만큼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트랜스제닉입니다. 트랜스제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제네틱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는 이제 B6로 이 1, 2구로 다 백크로스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1, 2구에 대한 건 이제 거의 0%로 사라졌어. 그래서 컨제닉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B6 스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안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B6고, TG일 경우에는 TG라고 먼저 이렇게 씁니다. TG라고 쓰고, 갈로 안에 앞에서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 때 컨스트럭트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컨스트럭트 구조의 DNA 그 구조를 그대로 써줍니다. 프로모터, PDGFB라고 하는 프로모터 뒤에 APP라고 하는 cDNA가 발현되는 마우스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뒤에 GFP까지 달았다고 하면 PDGFB에 APP가 단백질이 나오는데 G에 다시 하고 GFP까지 써주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TG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요 유전자가 어쨌든 APP가 발현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트랜스제닉 마우스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뒤쪽에 있는 것도 여기와 동일하게 LMS라고 하는 랩에서 만든 다섯 번째 스트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TG 같은 경우 라인이 엄청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실제로 라인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해봤더니 5번이 연구하고자 하는 표현형에 제일 잘 맞고 잘 밸리데이션 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5번 마우스를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운드 라인이라고 번호라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전자 가위 가지고 낙하온 마우스를 만들게 되면 요거는 이제 타겟팅 방법하고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E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엔도뉴클레이즈 미디에이티드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EM으로 하고 앞에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LUT 루치 요 사이트 요 랩에서 만든 아홉 번째 이제 얼릴 낙가웃 마우스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가웃이 될 수도 있고 낙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엔도지너스 뉴클레어즈로 예를 들면 대부분 크리스프카스9으로 만든 아홉 번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 규칙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명명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뒤쪽에 가서 사이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마우스, 그래서 오비스라고 하는 표현형의 마우스를 처음에는 나왔기 때문에 비만 연구에 계속 사용이 됐고요. 이때만 해도 유전자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기술 발달로 이제 이 유전자를 밸리데이션 해보니까 농정을 해보니 렙틴 유전자였구나. 그래서 렙틴 위에다가 오비를 붙여서 렙틴의 얼릴 네임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래서 렙틴의 오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비 마우스라고 하면 보통 요 마우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드 마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 누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폭서원 유전자의 누드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마우스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락아웃이나 락인 타겟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P53 유전자에 이렇게 타겟팅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동일하게 P53 유전자에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내가 동일하게 P53 락아웃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받았을 때 이 위에 있는 제일 위에 거를 드리면 이 마우스인지 이 마우스인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럼 지노타이핑 방법부터 표현형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요 노멘클레이처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사용하는 마우스는 이 마우스구나를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멘클레이처를 굳이 한 번 더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컨디셔널 락아웃입니다.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만든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첫 번째 만든 라인과 네 번째 만든 라인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피업상 같은 경우 아까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표현형부터 먼저 발굴해놓고 케미컬로 만들어가지고 발굴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유전자를 쫓아가 보니까 P53이 발견된 경우에 이렇게 P53 유전자 위에 표현형의 노멘클레이처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듯이 TG 뒤에 내가 P53 유전자를
과발현시킬 거야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은 P53 유전자가 하나만 발현되겠지만 얘는 이제 멀티카피로 과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도 있고 혹은 알부민 프로모터 스페시픽하게 리버에서만 P53의 뮤턴트 타입이 발현되도록 하는 이런 모델도 있겠죠. 이런 건 이제 캔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캔서 모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락아웃 방법과 다르게 낫긴이지만 트랜스제닉 모델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사26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로커스가 있는데 로사26 로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로는 어떤 이 유전자가 없어져도 전혀 표현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RNA는 있지만 사실 단백질까지 발현되지 않는 걸로 있어서 이 유전자는 없어져도 전혀 표현량에 영향이 없겠구나 해서 세이프 하버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유전자 사이트 위에다가 낙아웃을 낙아웃이 아니라 낫긴을 하게 되면 요거는 어딘가에 랜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낚인 기반의 이런 과발현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홀진 전신에서 PCAG 유전자에 의해서 P53 유전자가 발현되는 이제 TG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멘클레이처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타겟티드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이제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뮤테이션을 타겟티드 뮤테이션으로 만든 건데 알렌 브래들리 랩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안톤 본 랩에서 만든 거냐 이런 것들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 국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 두 개랑 혹은 타일러 잭슨 랩에서 만든 이런 세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P53 모델인데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어느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여기 시노미너스로 보시면 여기에는 P53에서 N해서 낙아웃 이렇게 널 돼 있잖아요. 그건 낙아웃 마우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F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락스피. 요거는 이제 컨디셔널 마우스겠죠. 그래서 컨디셔널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락스피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쪽에 또 설명드릴 건데 플럭스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P53 플럭스드 마우스, P53 컨디셔널 마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일하게 타일러 잭슨에서 만들었지만 이것도 낙아웃이지만 이것도 동일한 낙아웃 마우스이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구별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두 개 만든 방법에 따라서 어떤 엑선을 타겟팅 했냐에 따라서 유전자 지노타이핑 방법도 달라지고 표현형도 약간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EM이나 혹은 이제 그 트랜스제닉으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P53 위에 이제 그 유전자 가위로 만든 건데 갈로하고 록스가 들어있잖아요. 그건 앞에서 TG 모델 같습니다. TG 같은 경우에 TG하고 갈로 안에 있는 요 프로모터 스페시픽 유전자가 발현되는 TG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EM1에 갈로를 하게 되면 록스라고 하는 특정 시퀀스를 넣은 낚인 모델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게 실제로 타겟팅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관심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특정 하나를 가지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요 안에 또 요 마우스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실제 요 뮤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엑선 유번을 여기는 이제 뭐 그 딜리션 했다라고 해서 그 타겟팅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기술되어 있고 어떤 마우스들이 이제 실제로 다른 마우스와 이제 크로스되어서 나왔는지 표현형에 대한 이제 분석도 있고 휴먼하고의 릴레이션 되어 있는 피노타입 이런 것들까지 있고 이 모델을 이용한 레퍼런스까지 다 참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마우스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유전자에 대한 모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쫙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어떤 개발 이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뭐 로드맵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비보 스터디를 결정을 했다 싶으시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그 IMPC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우스 원 포탈에 가서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설명해드린 마우스 지노 인포메틱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모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뭐 해당 모델을 확보해서 쓰시는 것들이 제일 빠르고 간편하실 수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이 없다. 뭐 나는 컨디셔널 모델인데 케어밖에 없어. 그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타입의 유전자 변형 마우스는 이제 그럼 컨디셔널 마우스다. 라고 하면 컨디셔널 마우스는 티슈 스페시픽하게 할 거니
아니면 뭐 타임 디펜던트하게 할 거니, 크리는 어떤 걸 이제 쓸 거니,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임 디펜던트하게 얘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인듀서블하게 만들 건지 아닌지, 혹은 이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대로 엔도지너스한 프로모터의 영향을 받아서 발현되도록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한 것 결정을 하고, 제작이 가능하다면 이제 제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디자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 디자인이 잘 되어야지 결론적으로 최종 결과 분석을 했을 때 원하는 어떤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안 맞는 모델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하셔야 되고, 이것들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과정은 저희가 메인 루틴하게 항상 하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해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일단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 마우스, 뭐 아까 이제 컨디셔널 마우스를 제일 많이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낙가운 마우스 같은 경우에 리사일리티도 있고 해서 많이 그 기존에 이제 연구하는데 한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다 보니까 컨디셔널 마우스를 최근에 많이 쓰게 되었고, 그래서 컨디셔널 마우스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컨디셔널 마우스가 뭐냐라고 하면, 컨디셔널 마우스는 일단 이 락스피 사이트, 이 박테파에서 나온 이 시퀀스인데, 요 락스피 사이트 시퀀스는 일단 이렇게 하나가 팔린드로막 이렇게 리피티드 시퀀스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시퀀스가 두 개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락스피. 그러면 이게 특정 유전수 사이에 락스피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크리 리컨비네이즈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진 Y에 이렇게 사이에서 이게 그 뭐랄까 이렇게 쭉 폴딩이 되죠. 폴딩이 돼가지고 리컨비네이션가 작동을 하고, 그럼 요 두 개의 유전자 사이에 있는 리컨비네이션에서 이 Y 유전자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크리가 작동하게 된 경우에는 요 락스피 사이의 유전자가 딜리션이 되기 때문에 진 Y가 날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보인다 그러면 요거는 이 Y 유전자가 크리랑 메이팅하면 날아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실제로 요거는 이제 크리가 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요거는 타임 디펜던트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인듀서블하게 조절할 수 있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크리에다가 ERT2라고 하는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 유전자인데, 요거는 원래 핵으로 들어가는 이제 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있어서 요거는 뉴클레 리셉터인데, 요것들은 핵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뮤테이션이 있어서 T2 뮤테이션의 타입은 사이토졸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토졸에서 HSP19하고 폴딩이 돼가지고 셰프론하고 이렇게 구조를 형성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탐욕시펜을 넣어주게 되면 HSP가 분해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고, 이 ERT2가 그때서야 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이토졸에 있기 때문에 핵에서 이 크리가 작동해서 락스피를 날려야 되는 작동이 안 일어나겠죠, 평소에는. 그러다가 이 크리 ERT2가 핵으로 들어왔을 때만 타임 디펜던트하게 타목시펜이 있을 때 이 락스피 사이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임 디펜던트한 컨디셔널 아까운 마우스를 활용하는 데 쓰이는 기술이 보통 크리 ER-T2 혹은 크리 ER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프로모터죠. 그러니까 실제로 컨디셔널 아까운 마우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는 어쨌든 크리만 있으면 언제든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날아가는데, 프로모터를 가지고 크리를 내가 원하는 티슈에서만 발현시키겠다고 하면 이 유전자는 실제로 특정 티슈에서만 딜리션 할 수 있겠죠. 뭐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고요. 사실 현재는 수십 종의 크리 마우스가 이제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일단 알부민 프로모터를 예를 들어드리면,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리버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발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발현율을 보면 리버에서 발현이 되고 다른 티슈에서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진 X라고 하는 컨디셔널 플럭스드 마우스랑 알부민이랑 크로스를 해놓으면 다른 티슈에서는 날아가지 않고 리버에서만 이게 진 X가 날아가서 낙아웃이 되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특정 어떤 프로모터 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엔도셀리얼 스페시픽하게 이제 낙아웃 시키기 위한 모델이긴 한데, 타입2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체크해 보시면 렁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렁에는 많이 날아가긴 하지만 다른 티슈에서도 전반적으로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은 낙아웃을 시키면 렁에서도 낙아웃이 되긴 하지만 리버나 뭐 키드니나 하트에서도 낙아웃이 돼서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나중에 어떤 표현형이 나왔는데 뭐 리버에서 어떤 표현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게 렁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뭐 리버까지 나타나는 연관되는 어떤 표현형이 아니라 리버 자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크리마우스를 쓰실 때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크리마우스가 티슈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항상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앞에서 이제 질문 중에도 크로스 이런 뭐 크로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크로스를 하게 되면 사실 사용하기 원하는 거는 이렇게 호모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유전자는 호모 백그라운드에 알부민 크리가 있는 TG 마우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원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기에 뭔 사실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팅은 시키고 나서 바로 되는 게 한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임신을 하고 3주 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성숙하는데 5주 정도, 아니 5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사실 2달 정도 걸리는데 이게 다 하다 보면 사실 한 제너레이션이 한 두세 달 걸려요. 그럼 두세 달이 걸려가지고 태어나는 게 기껏해야 헤테로입니다. 사실은 헤테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실험을 바로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 과정을 더 거쳐야 돼요. 한 세대를 더 거치게 되고, 그럼 그때서야 이제 호모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는 확률상 태어나는 게 바로 헤테로가 나오는데, 2분의 1 확률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암수를 고려해보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럼 요거랑 또 이제 다행히 또 호모가 있어서 호모랑 또 지금 내가 만든 마우스랑 크로스를 한다 쳐도 다음에 호모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4분의 1인데 또 암수 따지면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우스를 얻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최소한 6개월이 걸렸는데 숫자는 사실 뭐 한두 마리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이 매칭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초기에 쓸 수 있는 마우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마우스 몇 마리 얻는데 한 6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실험을 하시는데 10마리 이상 뭐 몇십 마리씩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셔널 락가운 마우스를 실험하시겠다 하면 요 계획이랑 스킴을 먼저 잘 계획을 해 놓으시고 요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두시는 게 실험을 빨리 잘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첩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락스피 스탑 락스피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계속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락스피 스탑 락스피는 이것들을 이제 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락스피 사이에 있는 여기에다가 스탑 코던을 넣습니다. 스탑 코던이라부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네오마이신 레지스턴스 마커에다가 폴리에이 스탑 코던들을 이렇게 쭉 넣어서 이 유전자는 PCAG에 의해서 프로모트해서 작동은 하지만 여기서 스탑이 돼서 사실 이후에 GFP나 RFP 같은 것, YFP 같은 것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탑되게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컨스트럭트를 만든 건데 이 컨스트럭트들이 크리 마우스가 들어와서 이게 날아가게 되면 그때서야 얘가 뭔가 발현되게끔 한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로사20 로커스에다 만들어서 이 로커스의 엔도제너스한 프로모트에 의해서 스탑이 되고 있는 이렇게 만든 거고 이것도 PCAG라고 해서 홀 전신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프로모터 뒤에서 이 만든 거긴 하지만 평소에는 스탑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평소에는 스탑이 되어 있고, 얘는 평소에 이제 토마토, 레드, 그린 컬러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크리가 들어오면 크리가 있는 티슈에서만 혹은 크리가 발현될 때만 락스피가 날아갔기 때문에 전신에서 GFP 시그널이 나온다든지 전신에서 YFP 시그널이 나옵니다. 혹은 CAG도 전신에서 발현되는 프로모터, 전신에서 RFP 그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RFP가 나오다가 크리가 작동을 하면 그때서는 GFP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논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될까, 이걸 좀 전달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온 건데, 논문을 보면 이런 식의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CAG 프로모터 뒤에 크리 ERT2라고 하는 크리 마우스를 사용을 했네라는 것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P10이라고 하는데, P10이라고 아까 CKO 마우스 혹은 요건 락스피가 있는 경우에 락스피라고 쓰기도 하지만 플럭스드라고 해서 FL을 이렇게 쓴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FL이라고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은 컨디셔널 마우스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마우스는 P10 낙아웃 컨디셔널인데 크리 ERT2가 작동을 하면 그때서야 낙아웃이 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모델은 태어나서는 타목시펜을 인젝션 하기 전에 ERT2는 타목시펜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목시펜을 주기 전까지는 일단 정상적인 마우스랑 똑같이 있겠구나. 그러다가 2주째가 지나서 타목시펜을 인젝션을 하면 그때는 크리가 작동을 하고
아, P10이 딜리션이 되겠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때서야 보통 이거는 이제 P10이 락아웃이 되면 그 난소암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난소암이 발생이 되는데 요때 이 그룹에서는 하기로 했던 게 난소암이 발현되면 뉴틀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발현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뉴틀린을 억제를 하면 세라피틱 타겟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들을 본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자궁에 이제 그 난소암이 발생을 하고 그래 인해서 요 뉴틀린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뉴틀린 원 이니비터를 처리를 했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걸 봤고 이로 인해서 원래 정상적인 마우스는 잘 사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컨트롤러 쓴 거죠. 그러니까 타목시펜 크리 ERT2가 없는 경우에는 타목시펜을 동일하게 처리를 해도 이게 캔서도 안 생기고 이런 누틀린 1의 익스프레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바이벌 자체가 이제 잘 정상적인 수명을 유지하는데 이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에 크리 ERT2가 있는 경우에 P10을 락아웃을 했다, 타목시펜을 줘서 락아웃을 했더니 수명이 줄어들었고요. 60일이면 다 죽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얘한테다가 이 이니비터를 줬더니 실제로 수명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튜머의 이제 심각 그 중증도도 올라가게 되고 다양한 튜머 프로파일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컨트롤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튜머 병변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이니비터를 쳐보니까 이게 개선되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다 요거를 사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요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요거는 재밌는 모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룹에서는 그 어떤 이제 캔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뭐그 뭐냐 유방암 모델인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캔서가 생기고 나면 그 혈관 주변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지만 산소 이렇게 그 혈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돼서 네크롭시스가 일어나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실제로 네크롭시스가 일어나고 튜머 병변이 이제 좀 이제 심각하게 넘어가고 이것들이 전이가 되는데 ROS 레지스턴스한 피노타입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그러면 인비보 상에서 그런 이제 저산소증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셀이 실제로 저산소에 얼마나 노출이 돼 있었고 그것들이 실제로 그 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레이블링 하기 위한 모델로 리포터 마우스로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걸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는 어떤 모델을 이용을 했나 하면 요 HRD가 히프1 스페시픽하게 이제 바인딩해서 레귤레이터리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히프1 레귤레이터리 엘리먼트고 요거는 하이폭시 컨디션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히프1인데 이 히프1이 발현이 되면 히프1에 의해서 이 프로모터를 작동시키고 그래서 이 크리를 발현시키게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터를 이용을 했고 여기에 크리가 발현되도록 했다. 그런데 또 처음 보는 게 있죠. 그래서 OD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옥시젠 디펜던트하게 디그레데이션 시키는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는 이 크리가 디그레이션 돼요. 그러다가 하이폭시 컨디션일 상태에서만 사실 얘가 발현이 되고 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는 얘가 프로모터도 작동하지 않고 얘도 만약 발현이 되더라도 이 실제로 분해가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모델이고 그러다가 이게 산소가 없어지면 히프1이 바인딩하고 이 크리를 발현시켜서 작동을 하게끔 만드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리포터 마우스로서 전신에서 CMV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전신에서 발현을 하는데 락스피 유전자 사이에 레드 시퀀스를 넣음으로써 모든 세포에서 일단 레드 시퀀스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탑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마우스는 평소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 락스피가 작동을 해가지고 딜리션이 되면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요 레드 시퀀스가 날아가 버리게 되면 이때 GFP 시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RF가 있다가 GFP 시퀀스로 나온 걸 셀에서 받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RFP가 있는 상태에서 하이폭시 컨디션으로 넘어가면 GFP로 갑니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것들을 실제로 유방암 모델하고 크로스를 했습니다. MNTP PIMT 마우스는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 모델 TG 마우스고요. 그러니까 마마리 글랜드에 이 PIMT 바이러스 펩타이드가 발현이 되면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PIMT 모델하고 크로스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요 앞에 크로스 할 때 중요해서 그 계획을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그룹에서도 이 세 개를 크로스를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실 요거는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크로스하고 교배하는 데만 해도 제가 봤을 때 2, 3년 이상 걸린 모델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모델 만드는데 1, 2년 걸려서 일단 락커운 마우스, 락긴 마우스, TG 다 만들어 놓고
크로스 해가지고 만드는데 1년씩 걸려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마우스 분석하는 데만 해도 한 2, 3년 걸려서 만든 건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브레스트 캔서 이 병변이 쭉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RFP가 발현돼서 정상적으로 뭐 그러니까 하이폭시 컨디션에 노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병기가 올라가면 칼시노마가 됐을 때 그린 시퀀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옐로가 지금 녹색이랑 겹치면서 옐로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병기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게 이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인베이시브 칼시노마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이 나온 걸 봐서는 이게 메타나 이게 전이하는데 이 시점까지 가는 데는 어쨌든 요 하이폭시 컨디션이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모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논문을 이해하실 때는 요 컨스트럭트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 요거는 금방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앞에는 유전자 변형 모델이라서 저희가 이제 제네티컬 엔지니어 모델 요것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뭐 칼시노젠 같은 것들 처리해가지고 질환 모델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건 유전자 변형 모델이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자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냐, 혹은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요즘 제노그래프트나 뭐 알로그래프트 이런 모델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포 키워가지고 마우스에 이식해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보다 보면 실제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좀 구별이 잘 안 되거나 처음에 이제 하시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네틱 엔지니어드 모델 말고 외부에서 이종 이식을 하는 경우에 보통 보면 그 사람 세포냐 마우스 세포냐에 따라서 구별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면 자기 그 마우스 동종이잖아요. 동종에서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노그래프트가 아니라 알로그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알로그래프트 동종 이식 모델인 거고요. 혹은 이제 신제네익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키워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휴먼 세포 자체가 휴먼 세포인데 마우스에 이식을 하면 당연히 리젝션이 일어나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 리액션이 일어나서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전자 변형 모델 중에 면역 결핍 마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면역 결핍 마우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이식하게 됐을 때 휴먼 세포가 들어와서도 리액션 되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노그래프트라고 하는데 셀 드라이브드, 그러니까 세포를 이식했기 때문에 셀 드라이브드 제노그래프트에서 CDX 모델이라고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셀이 아니라 한자 유래의 어떤 튜머나 이런 것들을 이식한다 그러면 이종 이식 모델로 제노그래프트이지만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제노그래프트 모델이라서 PDX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에서 유래한 것들을 제노그래프트 하거나 아니면 캔서셀을 이식하기도 하는데 이런 제노그래프트 모델에 그치지 않고 요거는 보통 이제 그 등에다가 서브큐테니어스에다가 인젝션 해가지고 튜머의 그로스만 보는데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이 그렇게 이용하고 현재도 그렇게 해서 약효를 본다거나 튜머 그로스를 보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TME 그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먼트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영향에 의해서도 많은 그 이펙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약효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그 TME까지 고려하자라고 해서 간에서 유래한 거는 간에다 이식하고 브레스트 캔서에서 유래한 거는 브레스트에다가 인젝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식하는 위치까지도 어떤 이제 원래 유래 오리진을 똑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올소토픽 제노그래프트입니다. 그래서 동소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소토픽 제노그래프트라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마우스에서 마우스에 이식하는 거는 알로그래프트인데 올소토픽 알로그래프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우스 이내에서 안에서 하면. 근데 휴먼 유래 세포나 아니면 그 튜머 조직 같은 것들 이식하게 되면 제노그래프트인데 올소토픽 제노그래프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면역 결핍 마우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세포인데 마우스에 그냥 이식을 하게 되면 사실 리젝션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B6 마우스에다가 뭐 사람 세포를 이식해가지고는 전혀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초기에 많이 쓰였던 것들이 누드 마우스입니다. 누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폭소원 유전자가 결핍이 되면서 사이머스가 디벨롭이 되지 않아서 T셀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뮨 세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다 길게 설명하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 단계가 쭉 넘어가면서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레그1 유전자나 IL2 리셉터 감마가 낙아웃이 되면 낙아웃이 나타나긴 하는데 어떤 이제 마크로파지나 컴플리먼트 것들은 또 남아있긴 해요. 또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덴드라이틱 셀이나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은
없어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뭐 디펙트가 있기는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단계적으로 쭉 넘어갈 때마다 이 점점 더 면역 결핍 정도가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최근에 많이 쓰이시는 게 아마 보신 것들이 NSG 마우스나 에너지 마우스 보셨을 건데 저희도 엔투지라고 하는 마우스를 만들어서 엔투지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엔투지도 동일하게 PRKDC나 IL2 리세터 감마 기반으로 낙아웃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T셀만 없는 것도 아니고 B셀도 없고 NK셀이나 덴드라이틱 셀, 마크로파지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전자도 홀진 딜리션으로 만들어서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누드 마우스에서 만약에 연구를 한다 혹은 이제 레그 마우스에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다른 이제 표현형들이 나타납니다. B셀 림포마라든가 사이믹 림포마 같은 것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는 이런 유전자의 표현형이 안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사실 유전자 자체가 리키니스가 있습니다. PRKDC 유전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면서 발현이 다시 되기도 해요. 그래서 면역 결핍 정도가 좀 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NSG나 N2G 같은 계열의 마우스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권장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설명드리면 실제로 B6 마우스에 이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자랍니다. 이건 휴먼 캔서 셀을 마우스에 이식한 건데요. 당연히 안 자랍니다. 그런데 누드 마우스에 이식을 하면 어느 정도 자라요. 근데 좀 정도가 느리죠. 그런데 이것들이 NSG 계열, 저희 N2G 계열에다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약간 그 유의성 있게 잘 일관성 있게 데이터가 나오게끔 하고 잘 자라는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면 N2G 모델 같이 약간 그 면역 결핍 정도가 높은 이런 모델을 쓰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누드 마우스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셀 수가 적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10마리를 했을 때 사실은 한 4~5마리면 된다거나 8마리면 되고 2마리씩 페일 나는 경우가 있는데 NSG나 N2G 마우스 계열을 쓰시면 셀 양이 적어도 10마리를 쓰시면 10마리가 다 생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결핍 마우스에 전이가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면역 결핍 상태에서 전이가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 하게 되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튜머의 어떤 그 프로파일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고 표현형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N2G, NSG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영으로도 브레스트 캔서가 잘 이식되는 것, 그 전이가 되는 것도 나타나고 브레인으로까지 전이되는 걸 나타나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표현형 그 캔서의 특성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런 마우스 모델의 선택도 앞에서 보여주는 테이블을 참고해가지고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만든 이제 N2G 모델에서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캔서 셀을 저희가 이거보다 현재는 더 많이 테스트했는데 대부분 다 잘 자라고 거의 뭐 휴먼 캔서 셀은 N2G에 이식하면 다 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노그래프트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N2G 모델에서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이제 NSG 모델하고 이제 좀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NSG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처음 카스9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특정 유전자를 낙아웃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이건 낙아웃이 될 거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크리스퍼 카스9으로 특정 엑선을 타겟팅을 하게 되면 요 딜리션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원래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미노 X가 쭉 나와야 되는데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스탑 코던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프리머처 터미네이션 코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엑선 2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낙아웃이구나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이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원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이게 실제로는 라이보점이 이 mRNA를 인지해서 쭉 밀고 가는데 엑선 정션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 엑선과 엑선 사이에 정션 컴플렉스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쭉 밀고 나가고 PTC가 없으면 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엑선 정션 첫 번째 거는 밀고 나갔는데 PTC가 여기 있다 보니까 얘는 PTC가 있으면 멈추게 되거든요. 여기에 멈춰 서게 되니까 EJC가 아직 안 떨어지고 남아 있는데 라이보점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이 RNA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때 인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논센스 미디에이티드 RNA 디케이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RNA가 제거가 되고 얘는 낙아웃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초기에 크리스퍼 카스9 모델로 만든 프레임 시프트 낙아웃 모델의
전통적인 이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사실은 많이 만들었었고요. Q13 모델도 저희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뮤턴트 마우스에서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 건 확인했어요. 근데 RNA를 보니까 와일드 타입하고 이게 RNA 레벨인데 실제로 와일드 타입은 노란색이고 빨간색은 실제로 이제 뮤턴트에서 나오는 RNA 레벨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하고 똑같죠, 수준이. 그러니까 똑같은 RNA 수준으로 발현되는 거 봐서 이거는 낙하웃인데 RNA는 왜 제거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있지라는 것을 저희가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만든 모든 사실 저희가 수십 종 만들었는데 그중에 16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프레임 시프트 방법으로 만든 16종을 분석을 했고 그중에 RNA 익스프레션을 봤더니 실제로 이게 정상 노멀 티슈 대비 RNA 레벨입니다. 그랬을 때 빨간색 선 밑으로 내려가야지 낙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위쪽에 머물러 있죠. 실제로 와일드 타입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mRNA 익스프레션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실제로 낙아웃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했더니 실제로 이런 RNA들은 단백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백질이 정상적인 단백질이 아니라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요 뮤턴트 시퀀스에 대한 그 안티바디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 RNA 요 뮤턴트 아미노 액시드에 대한 그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IHC를 해보니까 그 실제로 POC3에서 나오는 튜머 번번에서 이 뮤턴트 단백질이 잔뜩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뮤턴트 피노타입 자체가 낙아웃에 의한 피노타입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뮤턴트 단백질에 의한 피노타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아웃 모델이 아니라 이 어떤 뮤턴트 단백질이 나와서 그것들이 뮤턴트 프로테인이 나오는 어떤 다른 사이드 이펙트의 기능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기준을 쓰지 않고 저희는 모든 홀진을 다 이렇게 딜리션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나 NSG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봤던 네오마이신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PRKDC 유전자도 여기에 그 터미네이션 코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스탑 코돈이 생겨서 기능을 못하게 만든 이런 그 유전자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대부분 다 이런 단백질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RNA 레벨을 보니까, 이렇게 뭐, IL2 리셉터 감마나 혹은 이제 PRKDC는 그 면역결핍 마우스의 대표적인 낙아웃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RNA가 발현된다는 것들이 잘 보고가 돼 있고, 저희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NSG나 N2G 마우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NSG 마우스에서 RNA가 발현되는데, 저희 N2G에서는 RNA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이드 이펙트까지 고려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특징적으로 저희가 이게 휴먼 그 스템셀을 이식을 하게 되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을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세포가 다 인간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원래. 그래서 N2G 계열하고 저희 걸로 비교해 봤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복잡하지만 붓살파 같은 거 트리트해서 기존에 있는 면역 세포를 완전히 또 억제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과정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다가 헤마토포이틱 휴먼 셀을 이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휴먼 셀로 다 디퍼렌시에이션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어 NSGB, 그러니까 지금 30번, 주황색이랑 빨간색을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황색은 NSG 마우스 컨트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은 저희가 처리한 이제 마우스 N2G의 결과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휴먼 셀 파퓰레이션이 24주에 다 잘 생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T셀 같은 경우에는 특히 NSG보다도 더 잘 생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앞에서 만든 어떤 그 디벨롭먼트 만들 때, 이런 구조적인 차이나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에 따라서도 표현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낙가운 마우스 만들 때는 프레임 시프트 모델보다는 홀진 딜리션이나 아까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엑선 딜리션이나 홀진 딜리션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잼 브리딩 할 때 앞에서 이제 크로스하고 이런 것들도 계획을 잘 세우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 잼 뭐 몇 마리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하거나 잭슨앱에서 받아도 몇 마리 소량으로 받을 텐데 이거 크로스 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마우스는 몇십 마리 되잖아요. 그거 만들려 그러면 사실 이것만 해도 저희가 몇 개월 걸리고 뭐 많게 걸릴 때는 실제로 이제 마우스 확보하는 데는 1년씩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처럼 미리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좀 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잼 몇 마리만 있어도 IBF 체외 수정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소량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몇십 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참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런 것들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이 사실 하루에 이렇게 몇 시간에 사실 다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 뭐 하루, 그러니까 풀 코스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워크숍도 했었는데 이게 한 3일, 2박 3일 이렇게 워크숍으로 전달해 드려야 그나마 좀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것들을 뭐 전달해 드리려고 가급적 노력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게 테크놀로지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잼 디자인을 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설계대로 크리스프카스9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벨리에이션 한 다음에 잘 작동하는 거 골라내서 그것들을 마이크로 인젝션 하거나 일렉트로포레이션 해서 수정란에 전달을 하고 그 전달될 수정란을 마우스에 이식까지 한 다음에 태어나면 그 마우스를 또 분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크리닝 해서 원하는 데 잘 들어가 있는지 골라낸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또 계속 라이브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팸 프리징도 하고 아니면 아까 실험에 필요한 숫자만큼 대량 생산하는 과정까지 IVF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쫙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계획이 없이 마우스만 일단 만들게요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생산하고 났더니 그 이후 과정이 더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마우스 설계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 요 각 스텝에서 저희는 잼크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30년 이상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저희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된 경력 연구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들 참고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크리스퍼 카스9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도에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드는데 크리스카스는 세계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은 사실 이때부터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 이용해서 저희가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독자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모델도 한 2, 300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기술은 쭉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연구 목적에 최적화된 통합적인 젠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부터 잘 계획을 해보시길 설명드립니다.